손님 맛있게 드세요. 그 환한 미소에 하마터면 오열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1,000억이라는 거액을 쥐고 나타난 남편을 아내는 알아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제 발밑을 닦고 있었습니다. 위태롭게 다리를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 처참한 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제가 곁에 없었던 지난 12년 동안 대체 누가 내 아내를 이런 지옥에 밀어 넣은 걸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부두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 번졌고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물러났습니다.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짠내가 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태호는 부두 끝에 서 있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어깨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내 지수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태호가 지수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작고 차가웠어요. 손가락 마디가 얼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꼭 쥐었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지수의 손가락도 태호의 손을 되쥐었습니다. 여보,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빚 다 갚고 올게. 꼭 돌아올게. 지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울면 남편이 더 무거운 마음으로 떠날 것 같았어요. 지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늘게 따은 붉은 매듭 팔찌였어요. 전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혼자 앉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빨개지도록 닦고 또 따았어요. 이거 차고 가요.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절대 풀면 안 돼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팔찌를 묶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매듭이 조여드는 게 손목에서 느껴졌어요.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두 저 끝을 바라봤어요.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가 기적을 울렸어요. 낮고 긴 소리가 새벽 항구를 가로질렀습니다. 태호는 손목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붉은 팔찌가 선명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어. 춥잖아.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수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방이 어깨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안개 속으로 걸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밤바다였어요. 어선의 기관실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어요.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 바닷물과 불길이 뒤섞였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가 파도 소리에 묻혔어요. 태호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오른쪽 다리 뼈까지 부러진 몸으로 태호는 불타는 바다 위에 떨어졌어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연기가 가득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탄내와 기름 냄새가 폐 안을 채웠습니다. 파도가 덮쳤다 물러갔어요. 또 덮쳤습니다. 의식이 빠르게 흐려졌어요.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수, 딸 제인. 인근을 지나던 외국 화물선이 그를 건져냈어요. 태호는 낯선 나라의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6개월이었어요. 수술대 위에서 살고 죽기를 반복했습니다.
피부 이식만 수십 차례였어요. 얼굴을 뜯어 고치는 안면 재건 수술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취에서 깰 때마다 낯선 흰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없었어요. 밥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한 밤이면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지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새벽 부두에서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묶어주던 그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오를 때만 의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날이 왔어요. 태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병동복도 끝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링거줄을 달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거기까지 가는데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남 박영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기를 잡은 왼손 손목에 붉은 팔찌가 보였습니다. 닳고 색이 바랬어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형님, 나야. 태호.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매제가 살아있었네.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도 수화기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형님, 지수는 잘 있어요? 제인이는요? 매제 사망 보험금 나왔거든. 1억은 빚 갚는데 다 썼어. 남은 5억으로 동생 명의로 큰 식당 차려줬고, 지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잘 지낸다고. 태호의 가슴 한 켠이 풀렸습니다. 지수가 식당 사장이 됐다는 말이었어요. 제인이도 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고 건조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천천히 이어졌어요. 매제가 살아서 돌아오면 동생 보험 사기꾼 돼서 징역 살아. 사망 처리된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제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매제는 그냥 거기서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야. 동생 행복하길 바라면. 전화기를 잡은 손이 굳어갔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쓴 침이 목을 타고 넘어갔어요. 창밖에는 이름도 모를 나라의 낯선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태호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화상 흉터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뜨겁지 않았어요. 그냥 축축하기만 했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태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내가 잘 살고 있다면 됐습니다. 딸이 밥은 먹고 있다면 됐어요. 그 한 가지를 붙잡고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 태호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윤태호라는 이름도 남편이라는 자리도 아버지라는 이름도 전부 그 병원 복도에 묻었어요. 그리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일했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르텄어요. 몸이 쓰러지면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부두에서 팔찌를 묶어주던 그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또 버티게 했어요. 하루가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1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어요. 1,000억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회장. 12년 전 불타는 바다에 떨어졌던 그 남자가 만들어낸 숫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성형수술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된 태호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1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어요. 선글라스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묵묵히 양옆을 따라 움직였어요.
공항을 오가던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 서울의 마른 겨울 하늘을 단 한 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왼손 손목에는 낡고 색바랜 붉은 매듭 팔찌가 감겨 있었어요. 12년 전 지수가 직접 묶어준 그 팔찌였습니다. 닳고 바랬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보, 나왔어. 한편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식당 주방에서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혼자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여자는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무거운 솥을 옮겼습니다. 박지수였어요. 솥을 다 씻고 나서 지수는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주방 창문 틈새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근거렸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책이다 싶었어요.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솥 앞에 섰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이따금 이런 밤이 찾아왔어요.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꼭 돌아올게. 지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꽃집에서 산 카네이션 한 다발이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영원가든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글씨에 금박을 입힌 간판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 앞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꽃다발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정장 위에 선글라스를 쓴 채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홀 안은 넓고 화려했어요. 천장이 높았고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갈비 굽는 냄새와 육수 끓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어요.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태호는 홀 안을 천천히 살폈어요. 카운터에 지수가 없었습니다. 지배인 자리에도 없었어요. 홀 어디를 둘러봐도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태호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홀 안쪽 끄트머리, 주방 옆 통로였어요. 한 여자가 자기 몸통만 한 잔반통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낡고 때가 탔어요.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무거운 것을 안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어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도 잔반통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 것이 옆에서도 느껴질 것 같았어요. 태호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깡말랐어요. 12년 전 기억 속 지수는 볼이 통통하고 손이 고왔습니다.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어요.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태호의 손에서 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번졌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놀란 눈이었어요. 그 눈이 태호와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잔반통을 내려놓고 절뚝이는 다리로 허겁지겁 다가왔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맨손으로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유리 조각을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태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뻗어나갔어요.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치십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태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12년 전 새벽 부두에서 지수의 이름을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리 조각을 짚던 손가락이 허공에 굳어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태호가 지수의 손목을 놓으면서 정장 소매가 흘러내렸어요. 붉은 팔찌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붉은 매듭이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지수의 눈이 그것에 꽂혔습니다. 손가락이 유리 조각을 쥔 채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윤곽이 분명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코, 날카로운 턱선, 흠집 하나 없는 피부였어요. 태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다시 봐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무언가를 꾹 눌렀어요. 뭔가가 목 안에서 올라오려 했지만 억눌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수는 유리 조각을 마저 집어들고 절뚝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갈비탕이 담긴 뚝배기를 두 손으로 들고 돌아왔어요. 뚝배기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손바닥을 달궜습니다. 국물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눈 밑 작은 점이 올라갔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어요. 손님, 맛있게 드세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다음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갈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주차장을 가로질러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상을 입은 왼쪽 눈은 12년 전부터 눈물샘이 망가져 있었어요. 태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인공 눈물을 꺼냈습니다.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고 왼쪽 눈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차갑고 투명한 액체가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뺨 위로 번지는 그 감촉이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태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꽃다발이 조수석에 그대로 있었어요. 카네이션이 비닐 포장 안에서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한번 바라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한편 식당 뒷마당이었습니다. 쪽문을 열고 나온 지수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지수는 거기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또 흘렀어요. 또 닦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몰라.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지가 12년인데 손등이 다시 눈가로 올라갔어요. 주책이다. 진짜.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뒷마당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식당 소음이 들려왔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고개를 묻었어요. 그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치십니다. 라는 한마디가요. 팔찌도 눈에 밟혔어요. 밝고 색바른 그 붉은 매듭이요. 지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짚고 일어섰어요. 앞치마로 눈가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녁 장사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뒷마당에는 다시 음식물 냄새와 소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태호는 여전히 핸들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공 눈물 한 방울이 마른 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영원가든의 붉은 간판이 보였어요. 금박 글씨가 낮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태호는 그 간판을 바라봤어요. 왼손 손목에 붉은 팔찌가 핸들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묶어준 그 팔찌였어요. 태호는 오른손으로 천천히 그것을 덮었습니다. 12년이었어요. 지수가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버텼던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지수는 저 식당 구석에서 잔반통을 끌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앞치마에 때를 묻히며 손님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면서요.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갈비탕 뚝배기를 들고 오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환한 웃음이요. 눈밑 작은 점이 올라가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웃음만은 그대로였어요. 태호는 눈을 떴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이 핸들 가죽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비닐 포장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태호는 그것을 뒷좌석에 내려놓았다가 잠시 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꽃다발을 조용히 차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영원가든의 붉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잔반통을 끌어안고 절뚝이며 걸어가던 뒷모습,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짚던 거친 손가락, 가리고 갈비탕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이요. 태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깔려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수만 개였지만 어느 하나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태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서가 지금 당장 올라와. 30분 뒤 수석비서 최동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호출당했는데도 넥타이 매듭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왼손이 손목에 붉은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원가든의 12년치 자금 흐름을 전부 뒤져 설립 자본금 출처, 등기부등본, 세무신고 내역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저렇게 낮게 가라앉을 때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대형 로펌 3곳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법원 등기 열람, 금융감독원 자료 조회,
세무서 신고 대조까지 모든 경로가 가동됐습니다. 동석은 그 결과물을 갈색 서류 봉투 3개에 나눠 담아 태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첫 번째 봉투였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손끝에 종이에 까끌한 질감이 닿았습니다. 12년 전 지수 명의로 수령된 사망보험금 내역서였어요. 총 6억 원. 태호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까진 처남이 전화로 말한 것과 같았어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원가든의 법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태호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대표이사 박영수, 지분율 100%. 지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등기 어디를 찾아봐도 공동대표도 주주명단도 이사 한 자리도 지수에게 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구겼습니다. 세 번째 봉투였어요. 이것이 가장 두꺼웠습니다. 동석이 나직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보험금 6억 중 1억은 실제 채무 상환에 쓰였습니다. 나머지 5억은 대포통장 4개를 거쳐 최종적으로 박영수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영원가든 설립 자본금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동석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 5개가 빨간 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5명은 12년 전 형수님께 빚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왔던 사채업자들입니다. 전원 박영수의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거래처 관계자였습니다. 사채업 등록 이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짜였어요. 전부 영수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석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영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랑 삼아 내뱉은 말이었죠. 내가 무리하게 4억을 빚내서 매제 사채를 다 막아줬거든. 그 은혜를 동생이 어떻게 갚겠어? 평생 내 밑에서 일하는 수밖에. 태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자 관자놀이가 움찔거렸어요. 모든 구조가 눈앞에서 맞춰졌습니다. 영수는 매제가 죽자마자 보험금을 횡령했어요. 가짜 사채꾼을 보내 지수를 겁에 질리게 했고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짓말로 동생의 죄책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수는 오빠에게 진 빚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 12년 동안 무임금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잔반을 치우고 바닥을 닦고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빚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태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떨리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분노가 끓어오를 때는 손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떨림이 사라집니다. 차갑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가 차 빼. 밤 11시였어요. 서울 외곽의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영원가든 뒷골목에 멈춰 섰어요.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엔진 소리도 멈췄어요. 골목에는 식당 환풍기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골목 바닥이 기름기로 미끄러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식당 뒷문 옆 지하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반지하 창고의 환풍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태호는 환풍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고급 정장 무릎이 기름진 바닥에 닿았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녹슨 환풍구 틈으로 안쪽이 보였어요. 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이었어요. 지하 창고를 칸막이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어요.
형광등은 없었고 천장에 알전구 하나가 매달려 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판 위에 얇은 이불 한 채가 깔려 있었어요.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라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환풍구 틈새로 차가운 기운이 밀려나왔거든요. 그 이불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지수가 딸 제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팔이 제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제인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이불이 얇아서인지 두 사람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가슴팍 안쪽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떼고 싶었지만 뗄 수가 없었어요. 12년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내가 식당 사장으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딸이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이름을 버리고 타국에서 피를 토하며 일했어요. 그런데 그 12년 동안 지수는 오빠한테 속아서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갚겠다고 곰팡이 핀 지하 창고에서 딸을 끌어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기름때를 털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차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 뒤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태호는 셔츠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가슴이 피부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잡혔어요. 목걸이에 걸린 결혼 반지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목욕할 때도 잠들 때도 사업 미팅에 들어갈 때도 셔츠 안에서 맥박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그 반지를 주먹 안에 꽉 쥐었어요.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룸미러로 태호의 얼굴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호의 표정에 감정이 없었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태호가 재떨이에서 시가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어둠 속에서 일렁였어요. 시가 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연기가 차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인 뒤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한 모금만이었어요. 불씨가 짓눌리며 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연기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동서가, 네, 회장님. 박영수의 가죽을 벗기겠다. 동석은 고개를 돌려 태호를 바라봤어요. 태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완전히. 차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가 연기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영원가든의 환풍기 소리만 웅웅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 아래 지하 창고에서는 지수가 잠결에 딸의 이불을 끌어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딸 쪽으로 밀어준 지수의 어깨가 이불 밖으로 드러났어요.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지만 지수는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익숙해진 추위였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어둠이 깔린 식당 밖 차 안. 태호는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틀어준 채 영원가든의 붉은 간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빼앗긴 12년을 확인한 태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번뜩였어요. 자비 없는 사냥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태호는 35층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였어요. 수만 개의 빛이었지만 태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식당 구석에서 잔반통을 끌어안고 절뚝이던 아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또 기울었다가 겨우 버티던 그 위태로운 걸음이요. 태호가 돌아섰어요. 소파에 앉아보고를 기다리던 동석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 다리가 왜 저렇게 된 건지 알아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태호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석은 사흘 동안 움직였어요. 수소문 끝에 영원가든에서 5년 전 부당해고를 당한 전직 주방장을 찾아냈습니다. 그 주방장은 영수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해고 당시 밀린 월급 3달치를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동석이 내민 수표를 보자마자 주방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증거도 있습니다. 주방장이 꺼낸 건 작은 USB 하나였어요. 해고당하기 직전 식당 CCTV 서버에서 몰래 백업해둔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12년치 노무장부 사본까지 덤으로 딸려 나왔어요. 지수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주방불을 끄기까지 12년 동안 단돈 한 푼의 임금도 지급된 적이 없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동석은 그것들을 들고 회장실로 올라왔어요. USB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동석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태호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야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넓은 회장실에 태호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그 사이로 태호 자신의 심장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작은 물건이었어요. 이 안에 아내의 12년이 들어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떴어요. 파일명에 5년 전 지하실 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마우스에 손을 올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클릭했습니다. 흑백 화면이 열렸어요. 영원가든 주방 안쪽, 지하실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오후 5시 47분이었습니다. 지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를 두 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냄비가 지수의 상체만 했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냄비가 무거운 건지 몸에 힘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지수는 세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무릎이 꺾이더니 차가운 주방 바닥 위로 쓰러졌어요. 냄비가 옆으로 넘어가며 뜨거운 국물이 타일 위에 번졌습니다. 국물이 지수의 손등을 덮쳤지만 지수는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태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어요. 화면 속 지수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앞치마를 적시고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그 와중에도 지수는 냄비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국물이 먼저인 거였어요. 자기 몸이 아니라 흘린 국물이요. 태호의 이가 갈렸습니다. 지수는 냄비를 세운 뒤 그 상태로 기어갔어요. 무릎과 손바닥으로 타일 바닥을 짚으며 주방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영수였습니다. 지수가 그 앞에서 멈추더니 바닥에 엎드린 채로 영수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어요. 영상의 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입모양이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입술이 어떤 소리를 만들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오빠, 제발. 우리 제인이 대학 등록금만 한 번만. 영수의 반응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간을 한번 찌푸리더니 매달리는 동생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구둣발이 올라갔어요. 지수의 가슴팍을 향해 정확하게 내질렀습니다. 지수의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등이 지하실 계단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어요. 지수의 몸이 가파른 철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철제 모서리에 부딪힐 때마다 튕겨 올랐어요. 안 돼. 태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영상이었지만 태호의 귓가에는 아내의 뼈가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파열음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화면 속 지수는 기형적으로 꺾인 발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단 위에서 그 참상을 내려다보던 영수와 진숙 부부는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짜증 섞인 얼굴로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매정하게 돌아서 버렸어요. 태호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아, 태호가 피 토하듯 절규하며 책상 위에 모니터를 집어던졌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찢겨나간 태호의 심장에 비하면 아무런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뛰어들어온 동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태호를 부축했어요. 뼈가 그대로 굳어버린 거냐? 태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물었습니다. 동석이 차마 태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저녁 장사가 바쁘다며 병원도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깁스 한번 못 해보고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홀로 방치되는 바람에 뼈가 기형적으로 굳어 평생의 장애가 된 겁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태호의 머릿속에 성취하는 다리를 질질 끌며 자신에게 환하게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보같이 착한 미소 뒤에 이런 끔찍한 지옥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등에서 유리 파편에 베인 피가 흘렀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장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기형적으로 꺾인 발목, 고통에 벌린 입, 그리고 그 위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서던 영수의 뒷모습이요. 눈물조차 말라버린 하얀 눈동자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동서가, 네, 회장님. 박영수 그 새끼 주변 금융, 대출, 담보, 골수 하나까지 빠짐없이 다 파헤쳐. 태호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낮게 의조렸어요. 그놈의 숨통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찾아내.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거다. 아주 천천히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태호의 그 하얀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그 눈에 12년치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35층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회장실에는 부서진 모니터 파편과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천장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의 부서진 삶처럼요. 태호는 반지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피가 묻은 손가락 사이로 금빛이 새어나왔어요. 12년 전 결혼식 날 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그때 지수는 울면서 웃었어요. 오늘 태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12년의 기다림이 무자비한 심판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어젯밤 모니터를 부수면서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였습니다. 붕대 사이로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태호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석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덫을 놓겠다.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박영수가 평생 모은 것, 빌린 것, 훔친 것까지 전부 한 곳에 몰아넣게 만들어. 동석은 수첩을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금액은요? 영수가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 그놈이 빚을 내서라도 채울 만큼 크게 잡아. 태호는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피가 배어나온 붕대가 움찔거렸어요. 한 푼도 남기지 마. 며칠 뒤였습니다. 영혼 가든 주차장에 검은색 벤틀리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햇빛이 차체에 부딪혀 번쩍거렸습니다. 종업원 하나가 멈칫했어요.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든 차였거든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컸어요. 구두가 번들거렸습니다. 남자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더니 카운터에 서 있던 영수를 찾았어요. 박영수 대표님이십니까?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금박이 찍힌 두꺼운 명함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데이비드 윤 회장 수석 자문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데이비드 윤이라는 이름은 영수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재계뉴스에 가끔 나오는 글로벌 투자사 회장이었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도는 인물이었어요. 대리인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표지에 영원가든 전국 프랜차이즈 확장 투자 계획서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윤 회장님께서 영원가든의 맛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전국 100개 체인 확장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500억?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동네 식당 하나를 굴리며 기껏 연 매출 10수억을 벌던 사람 앞에 500억이라는 숫자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영수의 목이 꿀떡 움직였어요.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저희 같은 식당에요? 대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한국 요식업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계십니다. 영원가든이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영수의 손이 계약서 위를 더듬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투자금 500억, 체인점 목표 100개, 예상 연 매출 2천억.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숫자 위를 훑어가며 떨렸어요. 다만 투자 진행에 앞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서 뒤쪽 페이지를 펼쳤어요. 투자사 측 내부 규정상 파트너사의 현금 유동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보증 계좌에 일정 규모의 보증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 집행과 동시에 전액 반환됩니다. 영수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어요. 50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먼 상태였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전국에 100개 체인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영수의 목소리가 달아올라 있었어요. 대리인이 말한 금액을 듣자 영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500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영수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퍽 하고 울렸어요. 그날부터 영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대출 브로커를 만났어요. 영원가든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자기 명의의 호화 저택도 담보로 넘겼어요. 아내 진숙 명의의 아파트까지 끌어다 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영수는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 시장까지 돌았어요. 이자가 살인적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0억이 들어오면 이 정도 이자는 푼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십억 원이 모였어요. 영수는 자기 이름 아래 묶인 모든 자산과 빚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빌린 것도 전부 하나의 숫자로 뭉쳤어요. 그날 저녁 영원가든 2층 VIP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어요. 영수가 금박이 감긴 병을 열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쳤어요. 영수가 2잔의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한 잔을 아내 진숙 앞에 밀었어요. 진숙아, 오늘부터 우리는 동네 식당 주인이 아니야. 영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재벌이다. 우리가 재벌이야. 진숙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유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진숙이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잖아. 뭔데? 진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입술 한쪽이 올라갔습니다. 아래층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올라왔어요. 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 절뚝거리는 동생이랑 조카년부터 길바닥에 내쫓아. 언제까지 저년들 밥 퍼먹여야 해? 진숙이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VIP룸을 채웠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지수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기름때가 낀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위층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영수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에스크로 보증 계좌의 이체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금액란에 수십억 원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올라갔어요.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영수는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뜬 네 글자를 보며 영수는 의자에 몸을 젖혔어요. 한숨 아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곧 500억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태호의 노트북에도 같은 알림이 떴어요. 에스크로 계좌 입금 확인. 태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어요. 한 자리도 빠짐없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호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왼손이 가슴팍으로 올라갔어요. 셔츠 안쪽 목걸이에 걸린 결혼 반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천천히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편 동석은 그 시각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계팀 사무실이었어요. 대형 모니터 세대가 켜져 있었고 팀원 4명이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석이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수 자산, 전액 동결 시작하세요. 금융권에 흩어져 있던 영수의 채권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빌린 돈의 채권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빌린 것, 캐피탈에서 빌린 것, 사채 시장에서 끌어온 것까지 전부요. 태호 측 페이퍼 컴퍼니들이 시장가보다 높은 값을 제시하며 채권을 사들였어요. 파는 쪽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빌린 돈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빚을 갚아야 할 상대가 이제 더 이상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채권이 한 사람의 손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윤태호. 12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매제가 이제 영수의 모든 빚을 쥐고 있었어요. 거대한 올가미가 마침내 영수의 목통을 완벽하게 올가맨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원가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붉은 카펫이 깔렸어요.
로비에는 생화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장미와 백합이 뒤섞인 향이 홀 안을 무겁게 채웠어요. 2층 VIP룸 앞에는 금색 글씨로 박준혁 약혼 축하 만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의 외동아들 약혼식이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하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과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을 채웠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상공회의소 임원, 로터리클럽 회장까지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영수와 진숙 부부가 하객을 맞았어요. 영수는 맞춤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장시계가 손목에서 번쩍거렸어요. 진숙은 진주 목걸이에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수 사장님, 이번에 큰 투자 받으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죠. 영수가 허리를 굽히며 악수를 건넸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축하 봉투가 테이블 위에 쌓여갔어요. 두꺼운 봉투들이었습니다. 500억 투자를 받은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VIP룸 안은 화려했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크리스탈 와인잔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벽면에는 꽃 장식이 가득했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코스 요리로 나왔어요. 고급 와인 병이 줄줄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시각 1층 주방이었어요. 지수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쉬지 않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러터져 있었어요.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 하객들의 환호, 진숙의 높은 목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주방까지 흘러들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릇만 닦았습니다. VIP룸에서 딸깍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주방 쪽으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진숙이었어요. 진숙이 주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지수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눈빛이었어요. 지수의 낡은 앞치마, 부어터진 손,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봤습니다. 아!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숙이 지수의 뒤통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무런 예고가 없었어요. 지수의 목이 뒤로 꺾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진숙이 잡아끌기 시작했어요. 주방 뒷문을 향해서였습니다. 옳게 잠깐만요, 머리가.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진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발로 차서 열었어요.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어요. 뒷마당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숙이 지수를 뒷마당으로 밀쳐냈어요. 지수가 젖은 바닥 위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얇은 앞치마를 뚫고 앙상한 등을 매몰차게 때렸죠. 무릎이 먼저 웅덩이에 부딪혔지만 지수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절뚝거리면서 위층 돌아다니면 귀빈들 눈이 썩어. 알아? 진숙이 처마 아래에 서서 비를 피하며 말했어요. 머리카락 하나 젖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기 잔반통 보이지? 다 씻어놔. VIP 코스 요리 잔반이야. 약혼식 끝나기 전에 안 끝나면 오늘 저녁밥 없어. 진숙이 돌아섰습니다. 뒷문이 닫혔어요. 쇠문이 쾅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지수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옷이 무거워졌어요. 앞치마가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지수는 일어섰어요. 오른쪽 다리를 짚고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뒷마당 구석에 대형 잔반통 3개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였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음식물 찌꺼기와 빗물이 뒤섞여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으면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쉰내와 기름 냄새가 뒤엉켜 코끝을 찔렀습니다. 지수는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호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잔반통 안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1통, 2통, 3통. 절뚝이는 다리로 통 사이를 옮겨 다녔어요.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잔반통 모서리를 잡고 버텼습니다. 빗물이 쉬지 않고 쏟아졌어요.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끝내야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뒷마당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대학 과잠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길이었습니다. 제인이었어요. 제인의 눈에 뒷마당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뒷마당, 악취나는 잔반통 사이에서 흠뻑 젖은 채 호스를 잡고 서 있는 엄마였어요. 앞치마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수는 잔반통을 씻고 있었어요. 제인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우산이 뒹굴었어요. 빗물이 제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느끼지 못했어요. 눈앞의 풍경이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거든요. 엄마. 제인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봤어요. 제인의 얼굴이 빗물에 젖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엄마 금방 끝나. 들어가 있어. 지수가 웃으려 했어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제인은 뒤돌아섰습니다.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종업원이 뭐라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VIP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이 문을 박차고 열었어요. VIP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흠뻑 젖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잠 점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카펫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제인의 눈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는 영수와 진숙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비 쏟아지는 뒷마당에서 엄마한테 잔반통 씻기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VIP룸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감히. 진숙이 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크 드레스가 찰랑거렸어요. 진숙의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철서? 제인의 뺨이 옆으로 꺾였어요. 뺨에 진숙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찍혔습니다. 제인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려요. 더 때려요. 대신 엄마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진숙의 손이 한 번 더 올라갔어요. 그때 VIP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채였어요. 앞치마에서 빗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지수는 제인 앞에 서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옳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일을 빨리 못 끝내서 제인이가 그런 거예요. 제인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발 제인이만은 용서해 주세요. 지수가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카펫 위에 퍼졌어요. 빗물이 옷에서 빠져나와 카펫을 적셨습니다. 제인이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길이 맞닿았어요.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하객 수십 명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진숙이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돌아왔어요.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대야였어요. 안에 하얀 것이 가득했습니다. 굵은 소금이었어요. 진숙이 바닥에 엎드린 모녀 앞에 섰습니다. 엎드려 빌면 다야? 감히 내 아들 약혼식에서 행패를 쳐? 진숙이 대야를 기울였어요. 하얀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지수의 머리 위로, 제인의 얼굴 위로, 바닥에 엎드린 모녀의 몸 위로 굵은 소금 알갱이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소금이 젖은 피부 위에 닿았습니다. 빗물에 불어터진 손등 위로, 진숙에게 맞아 터진 제인의 입술 위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던 지수의 목덜미 위로 굵은 알갱이가 파고들었어요. 따가웠어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제인을 더 꽉 끌어안았을 뿐이었습니다. 소금이 눈에 들어간 제인이 소리 없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VIP룸에는 와인 향과 꽃향과 스테이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닥에 소금에 뒤덮인 모녀가 엎드려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그 지옥 같은 VIP룸의 광경은 길 건너편 검은 세단 안의 태블릿 화면으로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죠. 비에 젖은 아내와 뺨이 터진 딸의 등 위로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내리는 순간 빠직 차 안을 맴돌던 무거운 정적을 찢고 태호의 소나기에서 두꺼운 만년필이 두 동강나며 부러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처박은 태호의 입에서 짐승의 억눌린 소리가 차가운 빗소리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가 손가락을 튕겼어요. 건장한 종업원 두 명이 소금에 뒤덮인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홀을 가로질러 끌고 갔어요. 제인이 버둥거리며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또 다른 종업원의 팔에 가로막혔습니다. 카펫 위에 젖은 발자국과 소금 알갱이가 흩어졌어요. 하객들은 와인잔에 시선을 묻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식당 정문이 열렸습니다. 종업원들이 모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절뚝이는 다리로 젖은 계단을 내딛던 지수가 미끄러지는 순간 제인이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인도 위에 주저앉았어요. 정문이 닫혔습니다.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철컥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하도 굵어서 맞으면 아팠어요.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강처럼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에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제인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수의 몸은 완전히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줄줄 흘렀고 소금에 절은 피부가 빗물에 쓸려 따가웠습니다. 두 사람의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닫힌 식당 정문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절뚝이며 일어섰어요. 엄마 안 돼. 가지 마. 제인아, 엄마가 잠깐만 사정하면
다시 들여보내줄 거야. 지수는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주먹으로 유리를 두드렸어요. 톡, 톡, 톡.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허리를 굽혀 유리문에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나야. 지수야. 쫓아내지 마. 갈 데가 없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손가락 마디가 유리에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가 전부 삼켜버렸습니다. 지수가 유리문에 이마를 댔어요. 빗물이 이마와 유리 사이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안쪽에서 종업원 하나가 지수를 보고도 커튼을 쳐버렸어요. 제인이 엄마 뒤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등이 폭우에 젖어 작아 보였어요. 젖은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제인은 그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가 갈렸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식당 건너편 도로에 세워진 검은색 벤틀리, 와이퍼가 멈춘 채 빗물이 앞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차 안이었습니다. 뒷좌석에 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빗물에 일그러진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서서 흠뻑 젖은 채 자기를 쫓아낸 문 앞에서 들여보내 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소금 자국이 빗물에 씻기며 하얗게 번져 내렸습니다. 그 뒤에 딸이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태호가 12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족의 모습이 저것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태호의 턱이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경련으로 번져갔습니다. 입술로, 어깨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오른쪽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화상으로 짓눌려버린 왼쪽 눈은 기계알이만치 메말라 있었죠. 한쪽만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온몸을 올가매는 참담함 속에서 태호의 거친 손이 왼쪽 눈가로 향했어요. 12년 동안 자신을 비참하게 가려왔던 짙은 갈색 컬러 렌즈가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거친 손길에 의해 처참하게 뽑혀나갔습니다. 태호가 룸미러를 당겼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른쪽은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왼쪽은 달랐습니다. 동공도 홍채도 검은 자위도 사라진 채 우윳빛으로 탁하게 멀어버린 눈동자가 거울 속에서 태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12년 전 불타는 바다가 남기고 간 흉터였습니다. 태호는 그 하얀 눈을 거울에서 떼어 앞 유리창 너머로 돌렸어요. 빗속에서 영혼가든의 붉은 간판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금박 글씨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태호의 죽어버린 하얀 눈동자에 그 붉은 간판이 비쳤습니다. 간판을 부수고 벽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목을 잡고 싶었어요. 동석아. 조수석의 동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어요. 아까까지 온몸을 흔들던 떨림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영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동결시켜. 동석이 무릎 위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푸른 화면이 동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미 매입해두었던 채권 목록이 떴어요. 저축은행, 캐피탈, 사채까지 영수 이름 아래 묶인 모든 빚이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통보합니다. 전 채권에 대해 즉각 상환 청구를 발동합니다. 동석이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태호는 다시 앞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한참 뒤 지수가 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제인의 손을 잡고 식당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뒤를 돌아 뒷마당을 지나 녹슨 철제 문을 삐걱 열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기들을 쫓아내고 소금을 뿌리고 다리를 부러뜨린 그 건물의 지하실로 다시 기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태호는 벤틀리 뒷좌석에서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지하실 문이 닫히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천억을 벌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내와 딸이 비를 피해 기어 들어간 곳은 지옥이었어요. 태호가 12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어요. 태호의 손이 셔츠 안쪽으로 파고들어 목걸이에 걸린 결혼 반지를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반대쪽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이 쥐어져 있었어요.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태호가 렌즈 케이스를 열었어요. 아까 뽑아낸 갈색 렌즈를 집어 왼쪽 눈에 다시 올렸습니다. 차가운 렌즈가 하얀 눈동자를 덮었어요. 거울 속 태호의 얼굴이 다시 평범한 두 눈을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면을 다시 쓴 거였어요. 하지만 가면 안쪽의 눈은 아까와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놈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린다. 동석은 고개만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벤틀리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테일라이트의 붉은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 빗물만 고여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서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영원가든의 간판이 비를 맞으며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그 아래 지하실에서는 지수가 젖은 수건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 냄새가 축축한 공기 속에 배어 있었어요. 지수가 수건으로 제인의 목덜미를 닦아주었습니다. 수건도 이미 젖어 있었어요. 닦으나 많아였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제인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의 머리카락만 계속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위층에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내려왔어요. 약혼식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천장 너머에서 울렸어요.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인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원가든 앞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걷혀 있었어요.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식당 앞 야외 광장에 대형 무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올라간 무대였습니다. 높이가 사람 키의 2배였어요. 단상 위에 마이크 2대가 세팅되어 있었고 뒤쪽으로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영원가든 글로벌 프랜차이즈 투자 조인식이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광장 양옆으로 흰 천막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테이블 위에 샴페인 잔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장미꽃장식이 무대 계단을 따라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역 언론사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기자들이 무대 앞에 자리를 잡고 렌즈를 닦았어요. 그 뒤로 하객 수백 명이 광장을 채워갔습니다. 1000억대 글로벌 투자사 회장이 이 지역의 식당에 500억을 투자한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줄을 서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거든요. 정치인, 사업가, 금융인, 부동산 개발업자까지 명함을 품에 넣고 모여들었어요. 그 한가운데를 영수가 걸어다녔습니다. 맞춤 정장이었어요. 생애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진한 남색 원단에
금실 스티치가 박혀 있었어요. 손목에 금장시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습니다. 영수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악수를 건넸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걸었습니다. 오늘이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확신하는 남자의 걸음이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영수가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때 영수의 시선이 광장 구석에서 멈췄습니다. 무대 뒤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었어요. 여자 하나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지수였어요. 어젯밤 소금을 맞고 쫓겨났던 지수가 오늘 아침 다시 걸레를 쥐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영수는 하객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구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번쩍이는 검은 구두였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어요. 영수의 구둣발이 올라갔습니다. 지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지수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수가 비명을 삼키며 정강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기자들 눈에 띄기 전에 당장 지하실로 꺼져. 영수가 이를 드러내며 내뱉었어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도끼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건물 뒷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등이 작았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광장에서 그 등만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영수는 정장 소매를 가볍게 털고 하객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웃음을 다시 올렸어요.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광장이 꽉 차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광장을 메웠어요.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주인공, 글로벌 투자사 데이비드 윤 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광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3대. 검은색 마이바흐 세대가 일렬로 광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검은 차체에 부딪혀 반사되었어요. 타이어가 붉은 카펫 위를 밟으며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동시에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찰칵찰칵 기계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목을 빼고 차를 바라봤습니다. 세 대의 차가 무대 앞에 나란히 멈춰 섰어요. 광장의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먼 곳의 새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맨 앞 차와 맨 뒤 차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건장한 경호원 6명이 내려 도열했어요. 양쪽으로 3명씩 서서 가운데 차의 뒷좌석 문 앞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뒷좌석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광장 전체가 숨을 멈추고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구두 끝이 먼저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광택이 눈부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장 바짓단이 보였어요. 짙은 차콜 그레이, 흠 하나 없는 원단이었습니다. 긴 다리가 차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태호가 일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수십 개의 섬광이 태호의 얼굴을 동시에 때렸습니다.
태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입꼬리 하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태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인 것 같았어요. 카메라 셔터음만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수가 단상 앞에서 뛰어나왔어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태호에게 두 손을 내밀었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환영, 최대한의 굽신거림이었어요.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태호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의 내밀어진 두 손을 태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이 영수의 손 위를 스치듯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벌레가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피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영수의 웃음이 허공에 얼어붙었어요. 내밀었던 두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악수를 받지 못한 채요. 영수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이 떨렸어요. 주변의 기자들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영수의 허공에 뜬 손을 향해 셔터를 터뜨렸어요. 태호는 붉은 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길었어요. 구두굽이 카펫 위에서 탁, 탁 소리를 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광장의 수백 명이 단상 위에 태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태호를 향했어요. LED 스크린에 태호의 얼굴이 대형으로 잡혔습니다. 태호는 마이크에 손을 올렸어요. 아래쪽에서 영수가 굳어진 웃음을 겨우 추스르며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숙이 남편 옆에서 불안한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건물 뒤편 지하실 계단에서는 지수가 정강이를 문지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웅장한 사회자의 목소리, 박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벽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정강이를 닦았어요. 영수에게 걷어차인 자리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기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놓았어요. 찬 기운이 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광장의 환호 소리가 또 한 번 벽을 타고 울렸어요. 누군가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지수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 위 단상 위에서는 태호가 마이크를 잡은 채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2년 만이었습니다. 처남의 얼굴을 이 거리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요.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원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백 명의 웅성거림이 파도가 빠지듯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카메라 셔터음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단상 위 태호의 넥타이를 스쳤어요.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맨 앞줄에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금장 시계를 번쩍이며 기대에 찬 눈으로 단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옆에 진숙이 샴페인 잔을 쥐고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펜을 들었고 하객들이 목을 빼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단상 위 테이블로 옮겨갔어요. 500억이라는 숫자가 표지에 선명하게 박힌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눈이 뒤집힌 채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태호가 계약서를 집어들어 카메라들 앞에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다음 순간 태호의 두 손이 서류 양쪽 끝을 움켜쥐더니 단숨에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찢기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정원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긴 종이를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뿌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실려 단상 아래로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정원이 얼어붙었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기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봤어요.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쓸려나갔어요. 입이 반쯤 벌린 채 단상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기울어져 정장 소매 위로 술이 흘러내렸지만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영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0억이 눈앞에서 종이 조각이 되어 허공에 흩어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계단을 밟지 못하고 손으로 무대 바닥을 짚으며 기어 올라왔어요. 정장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장난을 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영수의 손이 태호의 정장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호가 한 발짝 물러서자 허공을 움켜잡고 비틀거렸습니다. 태호가 마이크의 입을 가져갔어요.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투자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적이었어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전 재산 압류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정원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웃음이 새어나왔다가 곧 사라졌어요. 영수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단상 위에 주저앉으며 태호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말씀을? 태호는 영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태호의 왼손이 자신의 왼쪽 눈가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색 컬러 렌즈에 닿았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그 손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렌즈를 툭 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고 둥근 갈색 조각을 한번 내려다본 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렌즈가 무대 위에서 소리 없이 튕겼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태호의 왼쪽 눈이 카메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동공도 홍채도 사라진 우윳빛으로 탁하게 죽어버린 눈동자였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은 바꿀 수 있었지만 불타는 바다가 앗아간 그 눈만큼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LED 스크린에 태호의 얼굴이 대형으로 잡혔습니다. 갈색 오른쪽 눈과 하얗게 멀어버린 왼쪽 눈이 나란히 화면을 채웠어요. 정원에서 비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태호가 그 하얀 눈으로 발 아래 주저앉은 영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데이비드 윤 회장의 낮고 절제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12년 전 새벽 부두에서 아내의 두 손을 잡던, 병원 복도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울던 그 남자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렸어요. 형님.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 돈 많이 벌어서 돌아왔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2년 전 자기가 죽으라 했던 매제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기괴한 하얀 눈동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영영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매제가 천억의 힘을 입고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으악! 영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무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태호는 고개를 돌려 단상 뒤쪽의 동석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눈짓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동석이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단상 뒤 대형 LED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어요. 12년 전 지수 명의의 사망보험금 6억 원 수령 내역이 떴습니다. 그 옆에 대포통장 4개를 거쳐 영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자금 흐름도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빨간 화살표가 돈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스크린을 향해 돌아갔어요. 화면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녹취록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영수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랑 삼아 내뱉은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보험금 꿀꺽하고 빚쟁이 보내서 내 동생 노예로 만들었다고. 그 은혜를 동생이 어떻게 갚겠어? 평생 내 밑에서 일하는 수밖에. 영수의 걸걸한 웃음소리까지 정원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가 진동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정원 구석구석, 주차장까지, 건물 뒤편까지 그 목소리가 닿았어요. 한 박자의 정적이 흐른 뒤 군중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저 새끼가 동생 보험금을 처먹었어. 하객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영수에게 돌렸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냅킨을, 꽃장식을 영수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숙이 남편 옆으로 뛰어와 엎드렸습니다. 두 부부가 무대 위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500억 투자를 자축하며 굽실거리던 하객들의 입에서 경멸과 분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수가 기어서 태호의 발 앞까지 왔어요. 정작 무릎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무대 바닥에 까져 있었습니다. 영수가 태호의 구둣발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태호야, 매제. 살려줘. 제발. 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한 번만. 태호는 발 아래 매달린 영수를 내려다봤습니다. 12년 전 전화기 너머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못을 박던 남자가 구둣발에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동생의 보험금을 횡령하고 가짜 빚쟁이를 보내 아내를 노예로 만들고 계단에서 걷어차 다리를 부러뜨리고 소금을 뿌리며 웃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태호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손등 위로 구두굽을 정확히 내려찍었죠. 천천히 체중이 실리자 영수의 입에서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태호는 그 비명 위로 무자비하게 발을 비틀었습니다. 이내 미련 없이 돌아선 태호가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아수라장이 된 하객들의 비명이 정원을 가득 채웠지만 태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카펫이 끝나는 곳에서도 태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 밑으로 정원 자갈이 서걱거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정원의 소동은 이미 태호의 의식 너머로 멀어진 지 오래였죠. 쓰러진 꽃장식을 밟고 흩날리는 종이 조각을 헤치며 걷는 태호의 귀에는 이제 오직 미친 듯이 뛰는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셔츠 안쪽에 품고 있던 낡은 결혼 반지가 맥박에 맞춰 요동치기 시작하자 태호의 걸음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건물 뒤편 지하실 계단 앞 정원의 소란에 놀라 밖으로 나온 지수와 제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인의 어깨를 감싸 쥔 지수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우뚝 멈춰 선 태호의 거리는 불과 5걸음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제인을 등 뒤로 감쌌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태호의 정장 소매를 펄럭이자 그의 왼쪽 손목 위로 낡고 색이 바랜 붉은 매듭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쿵 하고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핏기가 가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죠. 두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지수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들이 저 매듭의 꼬임을 뼛속 깊이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3번. 그것은 12년 전 남편이 떠나던 그 어두운 새벽 행여나 남편이 깰까봐 숨죽여 울며 손끝이 벌겋게 헐도록 닦고 또 따아주었던 바로 그 눈물의 매듭이었습니다.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고급 정장 무릎이 자갈 바닥 위에 닿았어요. 천억을 가진 남자가 수백 명의 시선과 수십 대의 카메라를 뒤에 두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태호는 셔츠 안쪽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였어요. 잠들 때도, 사업 미팅에 들어갈 때도, 불타는 바다 위에서 죽어갈 때도, 심장 위에서 맥박과 함께 흔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목걸이 끝에 금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어요. 태호가 그것을 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12년 전 새벽 부두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낮고 떨리는 바로 그 목소리가 지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귓속에서 울리고 가슴팍을 타고 내려가 심장을 틀어쥐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떨림이었습니다.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차가운 자갈밭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나 약속대로 1,000억 벌어왔어. 태호의 오른쪽 뺨을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12년이나 걸려서 미안해. 지수의 떨리는 양손이 붉은 매듭을 지나 거칠어진 태호의 두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12년의 모진 세월이 만들어낸 굳은 살 투성이의 낯선 손이었지만 자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던 그 넓고 따뜻한 온기만큼은 지수의 온몸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죠. 이내 지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태호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 안쪽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금속에 깊게 파인 글씨의 홈. 그것은 결혼식 날 서로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낙인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태호의 어깨를 타고 더듬어 올라간 지수의 두 손이 마침내 낯선 남자의 뺨을 떨리는 손길로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화상으로 무참히 짓눌려버린 태호의 왼쪽 눈가에 지수의 엄지손가락이 닿은 순간 그 처참하고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지수의 굳건했던 얼굴은 걷잡을 수 없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수의 엄지손가락이 태호의 왼쪽 눈 아래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태호의 성한 오른쪽 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지수의 손가락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죠. 하지만 화상으로 메말라버린 왼쪽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러나오지 못했어요. 지수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그 마른 눈가를 엄지로 끊임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닦아낼 눈물조차 없는 상처를 어루만지는 지수의 손끝이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12년 전 새벽 부두에서 울며 매듭 팔찌를 묶어주던 바로 그 가여운 손이었습니다. 태호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 눈이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12년 동안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삼켜왔던 수천 번의 밤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지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죠. 무거운 잔반통을 끌고 빗속에서 소금을 맞으며 악착같이 버텨낸 12년의 참담한 눈물이 태호의 젖은 셔츠를 속절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태호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앙상해진 아내를 온몸으로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손바닥 아래로 툭 붉어진 가녀린 등뼈에는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얇은 이불을 딸에게 덮어주며
웅크려야 했던 그 모진 세월이 고스란히 만져졌습니다. 지금 이 품을 놓치면 또다시 12년이 영영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 태호는 핏대가 솟도록 두 팔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눈물 젖은 가슴팍이 온전히 맞닿은 그 순간 12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온도를 나누며 하나의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이후로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했던 두 글자였어요. 태호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발머리였던 아이가 엄마를 닮은 긴 머리카락을 하고 서 있었어요. 12살 때 자기 허리까지 오던 아이가 어느새 엄마 키를 넘어 있었습니다. 태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되지 못했어요. 꾹 참고 있던 제인의 두 눈에서도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버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제인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자갈밭 위에 엎드린 부모의 품 사이로 와락 파고들었습니다. 태호의 크고 넓은 두 팔이 아내와 딸을 한 번에 힘껏 껴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아빠 품에 안긴 제인의 눈물이 태호의 가슴을 흠떡 적셨습니다. 마침내 세 가족의 엇갈렸던 체온이 하나로 뒤섞이며 길고 길었던 지옥 같은 12년의 세월이 그들의 뜨거운 눈물 속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 구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 가족이 울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자갈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12년 만에 서로의 체온을 끌어안은 세 가족에게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아픔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려했던 정원 위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며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찰칵하는 서늘한 파열음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은 영수 부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경찰의 거친 손길에 질질 끌려가던 영수가 넋이 나간 얼굴로 건물 뒤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12년 전 완벽하게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세 가족이 이제는 그 어떤 폭풍우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품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이 끝난 오후 건물 위로 거대한 사다리차가 드리워졌습니다. 허공을 가른 무거운 망치가 붉은 간판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영원가든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뜯겨나갔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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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간판에 허울 좋은 금박들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바스라졌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지수의 피와 땀을 짓밟고 오만하게 군림했던 그 끔찍한 이름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산산조각이 되어 완벽하게 박살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려 잔디 위에 흩어졌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걸음을 내디딘 지수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에 온전한 체중을 싣고 선 지수의 곧은 뒷모습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위태롭게 절뚝거리지 않는 두 발이 부드러운 잔디를 같은 보폭으로 사뿐히 밟으며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지수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 밑 작은 점이 올라갔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으리으리한 저택의 식탁 위에 소박한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직접 반죽하고 손으로 밀어 만든 수제비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밀가루와 멸치 육수 냄새가 넓은 식탁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작은 뚝배기였어요. 태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한 숟갈 떠입에 머금었어요. 따뜻한 육수가 혀끝에 닿는 순간 12년의 모진 세월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태호의 붉어진 눈가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어요. 맞은편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제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유리창을 타고 식탁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제비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노을빛에 물들어 따뜻하게 흔들렸어요. 천억을 벌어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아내의 성한 달이 딸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되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소박한 수제비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을 수 있는 그 당연하고도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